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파업 찬성률 87%.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며 환호했던 현대제철 노조원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그들에게 돌아온 건 월급 0원. 출근할 곳이 사라졌다는 처참한 통보뿐이었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항복한 게 아니라 아예 인천 공장 80만 톤 라인의 용광로부를 영구적으로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150만 원을 더 받겠다고 악착같이 싸우는 동안 회사는 무려 7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고 미국으로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갑습니다. 경제학 공부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상식 하나가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것도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철강. 회사의 직원들은 절대 해고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 환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나비 효과가 당장 우리 지갑에 어떤 폭탄을 던질지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2월 10일 뉴스를 보던 많은 분들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제2전기로가 완전히 멈춰섰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며칠 쉬는 게 아닙니다. 영구 폐쇄입니다. 전기로가 뭔지 아십니까? 버려진 고철을 모아서 전기의 힘으로 펄펄 끓여 새 철근을 만드는 아주 거대한 가마솥 같은 겁니다. 이 가마솥은 한번 불을 끄면 다시 켜는 데만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들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웬만하면 용광로 불을 끄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을 아예 영구적으로 꺼버렸다? 이건 단순한 생산 중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철강 시장의 한 축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쉼없이 돌아가며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 뼈대를 대주던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현대제철의 전체 영업이익은 37.4%나 증가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공장 문을 닫는다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억대 연봉 생산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잃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들도 겉으로는 노사 갈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종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회사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노조가 괘씸해서 공장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고 뼈를 깎는 계산 끝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철근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돈이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 징후는 이미 1년 전부터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노조와 우리가 설마 하며 귀를 막았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잔혹한 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껍데기뿐인 숫자의 함정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노조의 입장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작년에 비해 영업이익을 무려 37%나 더 냈으니까요. 50대 생산직 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부장님은 20년간 펄펄 끓는 샘물 앞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우리도 월급 150만 원 정도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파업 찬성률이 무려 87%에 달했던 건 다 그만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공장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며 승리의 축배도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놓친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업이익의 출처입니다. 현대제철이 벌어들인 그 막대한 이익은 안타깝게도 인천 공장이나 포항 공장에서 철근을 잘 팔아서 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간판, 즉 고급 철강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안 되고 건설사들은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철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아파트 짓는 공사판인데 그 공사판이 멈춰버린 겁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철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노조는 자동차 강판 팔아서 번 전체 회사의 이익만 보고 자기들 지갑을 더 채우려 했던 거죠. 회사는 사람 몸과 같습니다. 오른쪽 팔이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왼쪽 팔이 건강하다고 해서 온몸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인천 공장은 이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들이 150만 원을 더 받겠다고 공장을 세우고 싸우는 그 순간에도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철강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 바로 중국산 철강의 무자비한 공습입니다. 여러분, 중국산 철강이 국산보다 무려 27%나 쌉니다. 27% 차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100만원짜리 철근을 중국은 73만원에 파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헝다그룹이니 비구이 위안이니 하는 거대 건설사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자국에서 철근이 안 팔리니까 그 남아도는 물량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덤핑입니다. 국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산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한 동 짓는 데 들어가는 철근값이 수백억 원인데 여기서 27%를 아끼면 이익이 수십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눈물을 머금고 중국산을 쓰는 거죠. 결국 국산 철강은 창고에서 붉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현대제철의 또 다른 핵심 생산기지인 포항 공장의 가동률은 1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장 기계 10대 중 9대가 멈춰섰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100명이면 90명은 놀고 있다는 얘기죠.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전기세와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회사가 돈을 숨기고 있다며 투쟁의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철강 산업의 피인 자본이 국내 공장에서는 더 이상 돌지 않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영진은 아주 잔혹하지만 현실적인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결단을 내립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억지로 고쳐 쓰는 대신 아예 새 바가지를 사러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노조가 머리띠를 묶고 공장 마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그 시간 회사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무려 7조 5천억 원. 대한민국 서울의 30평 아파트 7,500채를 단번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미국 조지아주로 떠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왜 미국일까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수조 원씩 팍팍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싼 철강을 바로 옆에서 팔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는 거죠. 반면 한국 공장은 어떻습니까?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지, 건설 경기는 바닥이지. 게다가 노조는 매년 파업하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떼를 쓰죠. 7조 원을 굴리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과연 한국 공장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돈이 되는 곳으로만 흐를 뿐입니다. 결국 2026년 초 인천 공장의 80만 톤 생산 라인은 영구 폐쇄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50대 박 부장님은 지금 텅 빈 공장 정문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은퇴 후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시궁창이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딸아이 대학 등록금 600만 원과 영끌에서 산 아파트 대출 이자 180만 원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150만 원을 더 얻어내려다 1년에 1억 원씩 들어오던 파이프라인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박 부장님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인천 공장 하나가 문 대문을 닫으면 그 파장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주변 상권을 덮칩니다. 공장 앞에 즐비했던 국밥집, 삼겹살집, 당구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60대 자영업자 최 사장님은 15년째 공장 앞에서 백반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점심시간 내내 파리만 날립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 찍던 식당이 지금은 5만 원도 겨우 팝니다. 매달 내야 하는 상가월세 250만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제철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은 어떨까요? 원청인 대기업이 문을 닫았으니 하청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입니다. 이들은 억대 연봉은커녕 최저시급을 받으며 버티던 사람들인데 원청 노조의 파업과 회사 폐쇄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든 터지듯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자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던 수만 명의 생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제철 공장 폐쇄의 표면적인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노조의 착각, 중국의 무자비한 덤핑, 그리고 자본의 냉혹한 미국 탈출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재앙은 아직 우리 지갑을 덮치지도 않았습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 문 닫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나비 효과가 결국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과 대출 금리에 어떤 끔찍한 연쇄 폭발을 일으킬지 그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업 공장 하나 문 닫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나비 효과가 결국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과 대출 금리에 어떤 끔찍한 연쇄 폭발을 일으킬지 그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철강이라는 재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철근이 없으면 아파트도 다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 중 하나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은 중국산 싼 철근이 들어와서 건설사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스스로 철근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100만 원 하던 철근을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려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입산 철근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짓는데 원가가 3억 원이 들었다면 이게 5억 원, 6억 원으로 치솟는 겁니다. 분양가는 당연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겠죠. 지금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어가서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앞으로는 20억 원, 30억 원이 기본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미쳐 날뛰면 헌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뛸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있고 은행 대출 이자는 턱 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앞서 현대제철이 무려 7조 5천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바다를 건너 유출되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다 가져가면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말라버립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폭등합니다. 1달러에 1,300원 하던 환율이 1,450원, 1,500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석유, 밀가루, 옥수수 가격이 전부 다 오릅니다. 마트에서 파는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훌쩍 뛰는 수입 물가 폭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2023년에 40대 직장인 김대리는 무리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 돈 1억 5천만 원에 은행 빚을 3억 5천만 원이나 끌어다 썼죠. 당시 변동금리로 4.5% 이자를 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6%, 7%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김대리가 내야 할 이자는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월급 350만 원 받아서 이자로 250만 원을 내고 나면 100만 원으로 내 식구가 한 달에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김대리는 버티가 못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게 될 겁니다.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무서운 연쇄, 포도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귀족노조가 150만 원 더 받겠다고 시작한 파업이 공장 폐쇄를 부르고 자본 유출을 일으켜 환율을 폭등시키고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평범한 김대리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무서운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넉넉히 뉴스만 보며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징후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3가지 행동 지침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대출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만약 변동금리라면 약간의 페널티를 물더라도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헛된 희망은 버리십시오.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높고 한국의 환율은 불안합니다. 지금 4.5%, 5%인 금리가 7%, 8%로 튀어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안전한 방공호로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셔야 할 일은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들고 있는 건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켜시면 3분이면 달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몇만 달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매달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꾸준히 달러로 바꿔서 모아두십시오. 나중에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폭등할 때 여러분이 사둔 그 달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부터 지출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절반으로 팍 줄이십시오. 할부 결제는 아예 금지하십시오.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면서 내 통장에 있는 돈 안에서만 생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보릿고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겨울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공장 폐쇄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대기업 정규직의 밥그릇도 무리한 욕심과 변화를 읽지 못한 대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남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지갑과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그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당장 행동을 시작한 단 1%의 사람들 뿐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공부 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